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보물지도! 야, 우리 역시 사실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답게 잘 안 맞네요. 아직 네, 좀 더 맞춰가야지 이제. 네. 네. 오늘 근데 사실 한껏 업되신 것 같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아주. 어떤 게 기대가 많이 되시나요? 바다랑 네. 예, 뭔가 느낌이 진짜 뭔가 많은 것들을 찾아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배 같은 이런 세트장에 헤어스타일이며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헤어스타일 그냥 맘대로 만져달라 했더니 네, 맘대로 만져주셨어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사실 또 제 옆에는 많이 긴장하신 듯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았는데 네. 카메라 딱 들어오니까 확 기분이 다운되는 그게 느껴져요. 눈이 지금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사실 뭐 수천 명 앞에서 공도 던지시는 분이시잖아요. 거기서는 일단 말을 안 걸기 때문에 네. 뭐 조용히 그냥 몸으로만 하면 돼서 상관이 없었는데 네. 일단 강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와우. 그럴 수 있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공을 보셨으니까. 네. 네. 이런 거가 너무 어색하죠.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자세 좋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다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 서로 셋이 하나 약속해요. 이해 못했는데 이해한 척하지 않기. 그럼 솔직하게 당연하죠. 말해야지. 저 진짜 정말. 혼날 거예요 아마. 네, 못 알아들었는데 고개 끄덕이지 않기. 그렇지. 절레절레하고 한껏 나는 이게 모르겠다라는 눈빛을 쏴주는 걸로 우리 약속합시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어떤 분께서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오늘의 주인공 선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선장님. 네, 안녕하세요. 왕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1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 오늘 선장님 자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두 분은 우리 선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전에 연예인이다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셨잖아요. 네. 네. 저보다 네,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아하. 음악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서 제가 음악의 선배님이 되나요? 우리 선장님 노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한번 봤는데 저는 무슨 노래가 있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움 주기율. 네. 그거를 또 잘 잡으셨군요. 제가 좀 좋아하는 감성이어서 한번 네. 좀 연주 되십니까? 오케이. 네,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장님 앞에서 되겠나 모르겠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맛은 소금처럼 짜기만 하니 마그네슘 불꽃 같은 내 사랑은 알미늄 비행기처럼 떠나갔네. 머리카루 규소처럼 흩어졌네. 불붙은 인과 같던 내 마음 황산의 유황 같던 그 사랑 염속의 표백제로 지워진 것처럼 내 마음은 아르곤 같은 비활성. 훌륭하네요. 역시 이제 음원 낼 일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 작사 작곡 직접 한 노래거든요. 제가 작사 네. 작곡자로서 콜라보를 좀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음악 네. 수익이 발생을 하면 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네. 보통 한 곡 듣는데 6원 들어오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빌려주니까 3대3으로 좋습니다. 나누면 네. 근데 사실 우리 선장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이잖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짧게 한 소절 직접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저도 불러야 됩니까? 짧게 한 소절.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주소만큼 나는 그대 사랑하고 있는데 한 번 놓친 헬륨 풍선과 같이 그대는 돌아오지 않네요. 이렇게 시작하죠. 역시 원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시키나? 알겠습니다. 오늘 선장님께서는 어떤
어떤 강의로 이야기를 펼쳐주실 건가요? 아, 오늘의 주제. 네. 아마 우리가 보물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지 않겠느냐. 우주 개발. In the 10th, when the American satellite is launched, the takeoff power will come from the powerful thrust of the Arrow B sends the whole assembly up through the dense stratosphere. 우주를 네. 우리 과학기술의 힘으로 뒤져보자. 좋은 일을 해보자. 네. 이게 우주 개발이죠. 우주를 탐험한다 이런 게 또 사람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항상 꿈으로 그렇죠. 타오르는 좀 이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또 저희는 이제 우주하면 사실 영화 에이리언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나이가 몇 층일래? 이렇게.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약간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죠. 가오갤 나와야지, 근데- 가오갤. 가옥에 나와야 그래 우리 중에서 그래 제일 좀 젊은 네. 피 중에서 그러니까. 팔시지 않나요? 맞아요. 아직 정정합니다. 아니, 네. 저는 고전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 그만큼 뭐 좀 세대를 넘나드는 모든 층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우주 개발이 요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산업, 우리의 경제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우주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다 보면 우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뭐 그런 생각 뭐 어릴 때 한 번쯤 해보시지 않나요? 달을 보면 보름달빵이 생각나고 아하. 별을 보면 별사탕이 생각나고 다 먹을 거예요. 먹는 거.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노래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낚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예로부터 품고 계셨군요. 저는 달을 보면서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든 이 달은 다 똑같은 하나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끝입니까? 네. 아, 뭐 신기할 수 있죠. 비슷한 생각으로 저는 어릴 때 네. 달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적이 있었냐면 네. 달이 저렇게 딱 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옆 동네로 가도 달이 딱 보이잖아. 네. 자꾸 달이 뭔가 따라오잖아요. 나를 따라왔다 이런 느낌 들지 따라와요. 않나요? 네. 따라와요, 실제로. 달리기도 해보고 막. 달리기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정 선수 달과 내가 달리기 빠르고 해보신 제가 적 있었군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달이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구에서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달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달을 같이 밤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달이 계속 따라다니는 느낌 그런 게 드는 것이죠. 어떻게 뭔가 딱 하나만 그렇게 큼직한 게 훅 떠가지고 지 혼자 그렇게 자리 잡고 크게 빛날 수가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수록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왜 저럴까?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지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론들 중에는 그런 이론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달이 원래부터 저 자리에 이렇게 딱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지구, 화성, 뭐 수성, 금성 이런 것처럼 원래는 다른 행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그런데 아주 먼 옛날에 우주를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쩌지 하다 잘못해갖고 지구 근처에 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구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 중력, 만유인력에 붙잡혀가지고 지구 주위에 딸려 들어가지고 돌게 돼서 지금의 달 위치로 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학설이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맨틱해요. 로맨틱한가요? 네. 잡혀왔다는 측면에서. 네, 거 제 아닌가요?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좀 시집을 좀 멀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 저 구속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제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로맨틱한 그 꿈이 네. 19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산산이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달에 실제로 우주인들이 가가지고 달의 돌하고 흙을 좀 캐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희한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달의 성분이 지구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구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그때 당시 막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달까지 괜히 갔잖아.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그냥 돌하고 흙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달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만약에 우주의 어떤 먼 딴 곳을 돌아다니던 행성이 지구에 붙잡혀가지고 달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성분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우주 먼데 딴 데서 생겼던 건데 성분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이거는 딴 원인으로 달이 생겼을 것이다. 뭔가 지구하고 비슷한 어떤 원천에서 달도 생겼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더 연구한 결과 지금 2020년대 현재에 달이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거대 충돌 가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학설입니다. 아니 뭐냐? 지구의 쪼가리? 비슷해요. 오, 감 좋으신데요. 이게 사실 딴 데서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지금 상상했어요. 네.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지구가 배 아파 이러면서 웅 토했는데 그게 달이 되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귀엽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40억 년에서 50억 년 전쯤에 어떤 커다란 딴 행성이 지구를 한번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세게. 그래서 그 들이받는 행성에 과학자들이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이름을 따가지고 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테이아라는 행성이 지구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하고 이 테이아가 둘이 부딪히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다 못해 거의 뭐 곤죽처럼 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식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지금은 지구가 됐는데 그때 그렇게 충돌하고 박살이 나고 굳는 과정에서 일부 파편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일부는 충격 때문에. 네. 그 떨어져 나간 파편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게 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구와 달의 성분이 비슷하다라는 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달이 생긴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에서 연구해 볼 만한 종목 중에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신기한 것 중에 달의 자기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구는 자력을 갖고 있어요. 네. 상당히 강한 자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는. 다른 자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달은 기본적으로 자력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사실 이상한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신 아주 거예요. 미세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쌍둥이니까. 맞아.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들 그걸 고민 많이 해요. 아니, 아까 뭐 달이 뭐 어떻게 뭐 테이아가 들이받아서 같이 어쩌고 했는데 지구는 자력이 이렇게 센데 달은 왜 자력이 없을까? 달이 자력이 아주 조그맣게 있거든요. 특히나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진짜 이상한 이야기인데, 달에 아까 자기장이 자력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역에 일부 약간 강한 지역이 있어요. 희한하게. 없으면 다 없든지. 가끔 가다 보면 그것도 약간 희한하게 좀 소용돌이 모양 같은 걸로. 외계인이 산다. 거기 외계인이 있어요. 무슨 어떤 뭐 단체 뭐 이런 거 소속이신가요? 그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부에 갑자기 자기장이 세진다는 거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정말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이상하게 자기장이 강한 게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만 왜 자기장이 강한가? 과학자들 가서 그걸 막 파봅니다. 네. 파보면 외계인의 기계장치가 있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건드려 보면 외계인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언젠가 지구인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 여기에 오면 분명히 이거 신기해가지고 한번 파볼 텐데 그때 파보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한테 이게 통신이 전달돼가지고
외계인들이 찾아와서 와. 이제 이 지구의 인류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되었구나. 달까지 찾아와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준이 되었구나. 그렇게 감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아주 이상한 타임캡슐 같은 전혀 뭐 제가 거의 원하는 과학적이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네.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만들고 했었는데 네. 그 달에 자기장이 이상한 지대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수수께끼예요. 뭐 대충 짐작은 하고 있죠. 거기에 약간 자석 성분을 가진 게 뭔가 많이 묻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럼 생각할 수 있죠. 왜 거기만 많이 묻혀 있는데? 뭐 때문에? 맞아. 이게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 그거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이런 거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달에 가가지고 우리가 뭘 그렇게 캐고 다니느냐? 결국은 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도대체 지구가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었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뭐 이럴 때는 고려시대 이럴 때 화산이 폭발한다, 지진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죠. 운명이죠. 신이 노하셨다. 하늘의 뜻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맞아. 근데 현대의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언제 일어날지, 화산이 폭발하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는 되고 얼마나 자주 그런 피해가 있을지 최대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내고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는 시대입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면 도대체 지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내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달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 그런 생각을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구가 생긴 근본 원리를 연구하고 어쩌고 이런 거는 다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지금은 2020년대는 그런 거를 할 만한 선진국 중에 이제 대한민국도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진국이지. 이 지구를 대표해가지고 도대체 지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달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누리를 싣고 우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최초로 보낸 달 탐사선 다누리호라는 달 탐사선이 지금 달에 도착해 있죠. 네. 달 상공 100km 정도 되는 위치에서 달을 돌아다니면서 달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지도 앱 같은 거 보면 위성 사진 이런 거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찍는 위성들이 대부분 100km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이게 다가간 위치에서 달에 바싹 붙어가지고 지금 다누리가 달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가능하면 여러분 좀 달을 많이 보시라라는 이런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드리는데, 지금 달을 보면 거기에 대한민국이 올려보낸 달 탐사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2시간에 한 바퀴씩 달을 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재수없어서 없어도 2시간 있다가 다시 보면 2번 중에 한 번은 분명히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가 우리나라 역사에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 처음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 다누리 탐사선이 금년까지 활동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올해는 하늘을 많이 올려다 봐야겠네요. 달을 많이 보시라. 달을 보면 대한민국이 올려보낸 달 탐사선을 볼 수 있다. 진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주 개발을 왜 하느냐, 우주 개발을 해서 뭘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떤 광고 효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으로 달에 사람이 착륙했던 네. 그 일을 성공시킨 우주선 이름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폴로 11호. 어폴로 11호. 네. 1969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뭐 60년이 다 지난 후인데 아직도 처음에 그 내려가지고 발 찍은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거. 네. 그 이름도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뭐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닐 암스트롱 이름은 뭐 우리하고 뭐 크게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이름 기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 불효자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크게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만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거 인류가 이룬 최대의 어마어마한 성과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때 당시 임시 공휴일을 선포를 했었죠. 이거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국 대사관에서 나서가지고 이거 스크린 같은 거를 미국 돈으로 다 막 설치를 해주고 이랬어요. 그때는 위성 중계 이런 것도 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잘 없었단 말이에요. 생중계로 보여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술진들이 고생하다가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실시간 생중계를 해줄 수 있는 그 망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본에 생중계를 해주고 네. 여러분 부산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잘 잡아서 보시면 일본 방송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부산에서 일본 방송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부산에 나온 방송을 서울로 보내주면 서울에서 전국으로 보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국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그런 식으로라도 생중계를 해줬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빅 이벤트였네요. 그게. 엄청난 빅 이벤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교도소에서 추록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텔레비전 파는 곳으로 제일 먼저 뛰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당시 신문에 실려 있을 정도예요. 에이, 이거는 조금, 이거 약간 MSG.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때 당시 신문에 실려 있는 얘기예요. 신문에요? 그 정도로 MSG 느낌 좀 나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굉장히 정도로. 큰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57년에 전 세계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을 띄어 올린 나라가 미국의 라이벌 국가였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었습니다. their plans, Sputnik was launched. 스푸트니크 1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올라간 인공위성이었거든요. 그게 흔히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기술이나 경제력도 제일 발달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소련이 우주에서는 더 앞서가네. 사실은 소련이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겠군요.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게 외교, 국방 이런 모든 문제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말 어떻게든지2소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한 발씩 계속 뒤처집니다. 불과 막 몇 달 차이로 뒤처지고 막 이래요. 한 2, 3년 차이로 뒤지면 포기라도 하지. 석 달, 몇 달 차이로 미국이 계속 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속 터질 상황이었거든요. 약이 바짝 올랐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뭐 명언처럼 한 이야기가 있죠. We choose to go to the moon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우리는 60년대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역전을 하려고 한 거예요. 큰 거 한 방. 사람을 달에 보내가지고 걸어다니게 한다. 이거면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돈을 투입해서 달 착륙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일간지에 났던 신문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이 이 아폴로 계획을 달 착륙을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던 500원짜리 지폐로 바꿔가지고 한번 뿌린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 지폐를 뿌린 거를 쭉 따라가지고 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지상에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그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거야. 아까 그 38만 킬로 38만 킬로를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 번 갈 수 있다는 거야. 다섯 번 갈 정도로 500원짜리 지폐를 이어붙일 정도의 돈을 미국에서 퍼넣어가지고 그 정도 썼으면은 성공해야겠네요. 우주에 돈을 뿌린 거죠, 우주에.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광고하고 선전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개인들이 뭐 여러 가지로 세계에 수출도 하고 많은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경쟁도 많이 합니다만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술로 달 탐사선을 우주에 보냈다. 한국 사람이 달에 가가지고 걸어 다니더라.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 스펙이 되겠네요, 스펙이. 아무렴요. 달까지 사람을 보내고 탐사선을 보낸 나라구나. 저 나라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교육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주 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살펴보면 우주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달까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달에 지금 막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막 먹통이 됐어. 잘 안 돼. 그럼 껐다 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돌아가가지고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달까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수학을 전공하던 마가렛 해밀턴이라는 사람, 이 분이 아폴로 11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마가렛 해밀턴이라는 이 분을 어떤 컴퓨터 공학의 창시자, 컴퓨터 공학의 어머니 중에 한 명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성입니다. 여자니까 어머니겠죠? 요 분이세요. 우리 이득 씨가 여자니까 어머니겠죠라는 또 명언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 같은 이런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뭘 개발하면 좋을지 잘 모를 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국들,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들만이 주로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개발도상국일 때 이럴 때는 뭐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충 따라하면 됐었죠. 반에서 잘하는 애 따라하면 된다. 이런 우리 느낌. 90년대, 80년대에는 맨날 이런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일본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 선진국들은 이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성공했더라. 우리도 저 기술을 개발하자. 그럼 우리도 선진국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쭉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지 앞으로 전망이 좋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해서 거기가 뭐 기회가 나올지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앞줄에 있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개척해야 되는. 개척해야 되는데 뭘부터 개척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우주 개발 같은 도전적인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 이런 게 나중에는 중요해지겠구나. 아,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따져야 되겠구나. 소프트웨어 공학이 중요하구나. 그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게임에서부터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온갖 프로그램들,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지금은 항상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 기술이 사실은 이 아폴로 11호 같은 우주 개발 계획에서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 속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보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나침반이 우주 개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로켓 하나 쏘아 올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에 진짜 잘 견디는 소재 개발해야 되고,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같은 것도 꺼지면 다시 재부팅이 돼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기술의 집합체다 보니까 우주를 위한 것들을 계속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약간 기술의 낙수 효과 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 갈래로 막 발전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성장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래야 기술의 되나요? 낙수 효과 말도 멋진데? 네, 정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확 생기네요. 빙고. 네. 그렇습니다. 전곡을 찔러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말로 뉴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개발이 뭔가 과학 발전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 선전 효과, 광고 효과가 있다, 미래로 가는 길을 찾는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좀 크고 약간 순수한 목표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뉴 스페이스라는 건 무엇이냐? 우주 개발 그 자체가 돈 버는데 꽤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개발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엄청난 로켓을 띄워가지고 뭐 인공위성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올려보내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지타산이 맞을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맞아. 돈 돈은 되는지 많이 모르겠고. 들어가고 그래서 네.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 달에 막 금땡이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죠? 네. 달에 뭐 돌캐가 봐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구에 있는 돌하고 비슷해요. 네. 네. 당장 현금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올드 스페이스, 옛날의 우주 개발이었습니다. 요즘 대략 한 10년 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우주 개발도 돈이 된다. 돈 될 수 있는 종목이 꽤나 많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우주의 활용 방식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주에 있는 카메라 중에 이 우리 저기 열화상 카메라 있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하던 거. 네. 열화상 카메라. 그 열 있는 거 보는 거. 그걸로 우주에서 지구를 인공위성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세계 각지에 기름 탱크들을 봅니다. 기름 탱크들. 그래서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래도 기름이 온도가 바깥보다 조금 따끈하니까 뭔가 뜨끈한 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지구 전체를 보면서 세계 각지에 기름 탱크가 얼마나 차 있는지 아닌지를 우주에서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기름이 좀 탱크에서 바닥 나는 것 같은데 석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팔고. 그런 데서 돈 벌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를 내가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우주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곳에 기름 탱크가 지금 거의 다 차 있어요. 사람들은 기름 넉넉하네. 빨리 팔자. 값 내리겠다. 팔고. 원래 한몫 잡은 사람, 이런 사람 자주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주에서 그런 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첫 번째, 우주 개발을 하려는 나라들 자체가 좀 많아졌어요. 우리 회사가 로켓을 쏘아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돈 좀 주시면 인공위성 하나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아졌다. 또 한 가지,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은 당장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사용하면 항상 GPS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가 찍혀서 나오죠. 네. 차 운전하고 있으면 가다 보면 5m 앞에서 우회전을 하라든지 이거 알려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있는 위치를 기계가 이렇게 잘 알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 사실. 인공위성이 계속 이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빙고. 근데 그게 그거예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P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인공위성을 계속 띄워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미국이 띄워놓은 인공위성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빌려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기 나라만의 자체적인 걸 갖추려고 하죠. 우리가 우주에서 조금이라도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면 좀 빨리 보내야 된다. 그렇네. 뭐라도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열심히 우주 탐사를 하려고 하는 거군요. 실제로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예, 우주 사업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우주 로켓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로켓을 띄우면 이 로켓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비용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공기업보다 더 저렴합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나사가 일론 머스크 회사 거를 빌려서 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서 계속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의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에 보낼 때도 이 일론 머스크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럼 렌트 사업 하는 거네요. 렌트 사업 하는 거예요. 렌트카처럼.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제일 지금 앞서 있고 제일 저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변화죠. 우주는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지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서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Falcon 9 has landed. 선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로 다 막 나가고 있잖아요. 선진국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우주로 막 나가서 막 보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화성이든지 어떤 행성이든지 달이든지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친다면 영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먼저 밟았어요. 그럼 그게 내 땅인가? 저는 그럼 빨리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네. 예. 지구에는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향원 선생님 어디에 부동산 투자하시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깨이신 분이에요.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부동산에 정말 밝으신 분이다. 지금은 이거 한 푼 없습니다. 좀 차차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 밝으신데. 예.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아직까지 규칙도 없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달에 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 근데 옆에 보니까 1960년대 러시아가 소련이 미국이 꽂아놓은 깃발이 있다. 찜. 그거 그냥 이렇게 던지고 뽑아 던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뭐 깃발이 중요해? 이렇게 뽑아가지고 던지면 될까? 골치 아픈 문제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가 심어놓은 그 역사적인 깃발인데 그걸 함부로 뽑냐 아니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죠. 아니 60년 전에 와가지고 깃발만 꽂아놓으면 영원히 네 거냐고. 맞아.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살려고 지금 뭐 땅도 파고 뭐 집도 짓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도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정해진 답이 없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거 조금 약간 해외 토픽성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야기려니라고 생각하고 넘기셔야 되는데요. 러시아에서 달에 보내놓은 그런 무인 탐사선의 잔해, 흔적 이런 것들이 지금 달에 널려 있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처분이 애매해진 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팔아치우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소련 시기에 달에 보냈던 탐사선인데 지금 어디 부서져가지고 버려져 있다. 혹시 그거 살 사람 있으면 사가라. 경매에 붙인 거예요. 물론 막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물론 뭐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송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달에 있는 그게 니께 되는 거다. 하면서 그 경매를 했거든요. 파는. 예. 그 얼핏 생각하면 뭐 그거 뭐 갖고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망원경을 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몇억 원쯤 되는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왜 샀느냐. 물론 뭐 공식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로 그거를 산 이유가 먼 미래에 한 50년,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달을 개발하게 되면 아까 말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이 땅이 미국 거냐.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잠깐만 거기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 탐사선 그게 내 거라고. 어느 정도는 나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네. 하면서 주장을 하겠죠. 근데 달에 사람을 하나 보내고 우주선을 하나 보내고 하는 거는 몇 천억,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돈 얼마 보상해 주십시오 하면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노릴만한 사업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누가 부동산세를 내라고 할 리도 없고 하니까 투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인데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이번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새로 사람을 달에 보내고 달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스 계획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국제 협정을 맺은 다음에 그거의 틀 안에서 우주 개발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폴로 11호는 그냥 미국에 혼자서 하는 거였죠. 뭐 딴 나라가 뭐한테 뭐 응원해줘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국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어떤 그런 세계 여러 나라의 합의 속에서 달을 개발한다라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협정에 사인한 나라입니다. 왜 이런 걸 할까? 뭐 미국이 이 나라들한테 공짜로 뭐 여러 가지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나? 멀리 보면 사실은 우주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이거 봐라 여기까지는 우리 땅 저기까지는 누구 땅 어떻게 하면 거기는 땅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거 미국 혼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르테미스 협정에 사인한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합의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먼 미래 큰 그림을 보면서 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협정을 맺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막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지구에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주에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화성에 2029년까지 뭐 인류를 정착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이 그 선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화성 이주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화성 이주가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장수하고 싶거든요. 아하, 생명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하여튼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지구가 너무 살기 어려워져서 우리가 우주에서 살 곳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지구가 아무리 오염되고 지구가 아무리 살기 어려워져도 네. 우주보다는 훨씬 살기가 낫습니다. 우주에 나가면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도 없어요. 네. 달에 간 우주 비행사들 물, 공기 어떻게 갖고 갔겠어요? 지구에서 씹어갖고 갔어요. 지구에서 그 멀리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아무리 망가져도 사람이 살기에 제일 좋은 곳은 지구입니다. 지구. 우리가 지구를 계속 아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바탕 속에서 네. 조금 더 탐사를 해보자, 더 멀리 나가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달도 화성도 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한두 사람, 몇 사람 정도가 사는 곳을 건설한다라는 것은 평생 중에 다들 장수하실 거니까요.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 달 탐사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꿈꾸는 이야기거리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일기로도 알려져 있는 열하일기.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죠. 이게 이제 말이 열하일기지 사실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사신단을 따라가지고 한국에서 조선에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있었던 온갖 이상한 일들을 다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재밌게 읽어봤던 대목으로 곡정필담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곡정이라는 호를 쓰는 중국의 선비였던 왕민호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중간에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야기가 좀 빠져가지고 이 왕민호하고 박지원이 갑자기 달에 대해서 둘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달을 보면서 시한수 지어볼까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왕민호가 박지원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을 쳐다보면 저렇게 동그랗고 예쁜 모양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달을 가까이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박지원한테 물어봐요. 박지원이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전해진 최신 과학 기술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더라.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지구가 평평하게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최신 과학 기술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박지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생각을 어떻게 했지? 와.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야기죠. 뭔가 실학자다워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왕민호가 그럴까요? 감탄을 한 다음에 박지원한테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답하는 거는 완전히 다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저 시대 때만 해도 조선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음양오행으로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조선시대 버전 외계 생명체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이죠. 조선시대 SF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과학하고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낸 다누리 탐사선이 정말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달에서 바로 물을 찾는 것입니다. 장치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탐사 기기가 뭐냐면 섀도우캠이라고 해가지고 그늘진 곳을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을 열심히 보면서 혹시 뭔가 얼음이 얼어붙어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는가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멋진 게 나온 게 없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빙판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게 카메라에 딱 찍힌다라고 하면 대박이죠. 그죠? 대박이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명체. 생각. 일단 뭐 쉽게 생각해도 사람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더군다나 그 물을 전기로 지지면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산소. 수소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우주선 날아가면 연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산소는 우리 숨 쉬는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에서 만약에 물이 발견이 되면 사람이 달에 가서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저는 18세기에 연암 박지원의 그 상상력을 좀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그렇네요. 얼음. 그 빙판을 박지원의 얼음판, 연암의 빙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왠지 우주선에서 강의를 들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장님이 오늘 멋지게 강의해 주셨으니까요. 한마디로 오늘 강의를 정의를 해주신다면 우주로 가는 길은 미래로 가는 길이다. 오늘 인욱 씨는 어떠셨어요? 우주에 대해서 조금 네. 궁금한 것도 많긴 많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다시 해봐야겠다. 네. 궁금했던 거를. 알겠습니다. 방송 나올 때 또 모니터링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되죠. 복습을 하는 걸로.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박지원 이야기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 과학 지식들이 훗날에는 정말 비웃음 당할 수 있는 지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아는 게 엄청난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곡을 쓰는 거지. 오늘 또 뭔가 감상이 막 나오네요. 네. 박지원이 이 글로 남겼다면 오늘 또 곡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열하 노래로 하나. 오늘도
이렇게 멋진 지식항에 떠나봤는데 다음 여행지는 또 어디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찾아라 보물이 되는 지식도감. 오늘 선장님 가장 핫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최고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직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챗 GPT. GPT-4는 스탠포드 대학 학부생 수준이다라고. 나보다 똑똑한 게 확실하군요. 오케이. 늘 AI를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